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48층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은 도시의 소음이 전혀 닿지 않는 고요한 선격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는 마치 잘 만들어진 디오라마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있는 남자 강태준은 도시의 지배자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금 끝난 보고서는 그의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녔지만 태준에게는 그저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다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S이노베이트 측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그들의 핵심 기술인 셀 린유는 현재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 적대적 M&A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걸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수트는 그의 단단한 몸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절제된 힘이 느껴졌다. 여론 김전무, 언제부터 진성이 그런 감상적인 단어에 발목 잡혔지. 저항이 거세면 부러뜨리면 되고 여론이 나쁘면 돈으로 덮으면 돼. 우리가 가진 자본력으로 S이노베이트 정도의 중소기업 하나 컨트롤 못한다는 건가? 그의 눈빛은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태준에게 기업은 사냥감이었고 인수는 정복이었다. 감정이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결과 즉 승리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는 6년 전 아버지인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다툼을 거쳐 이 자리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그는 따뜻했던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잘라냈고 스스로를 냉혹한 강철로 담금질했다. S이노베이트의 전략기획팀장이 이번 방어의 핵심이라고 들었다. 이름이 뭐였지? 서유하 팀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에이스 서로 불립니다. 3년 전 스카우트된 후 회사의 성장을 이끈 1등 공신이라는 평이 자자합니다. 서유하. 태준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그 이름을 사업적 대상으로만 분류할 뿐이었다. 어떤 에이스든 상관없어. 일주일 주지. S이노베이트의 이사회를 우리 사람으로 채울 방법을 찾아와. 그게 안 되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방법을 찾아.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알겠습니다, 대표님.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물러나자 광활한 회장실에는 다시 태준 혼자 남았다. 그는 책상 위 S이노베이트의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첫 장에 붙어있는 한 여자의 증명사진과 마주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서유하. 사진 속 그녀는 강하고 지적으로 보였지만 태준의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서민준 서민서 5분 안에 안 나오면 엄마 먼저 출근한다. 전쟁 같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유하는 한 손으로는 프라이팬 위에 계란을 뒤집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으로 밤새 들어온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활기가 넘쳤다. 곧이어 작은 방에서 똑같은 파자마를 입은 6살 배기 쌍둥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아들 민준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볐고 딸 민서은 벌써부터 생기 넘치는 얼굴로 유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좋은 아침. 우리 공주님 잘 잤어. 자, 어서 앉아. 민준이도 얼른 세수하고 와. 유아는 민서의 뺨에 뽀뽀를 하며 능숙하게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다. 태준의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좁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고소한 빵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6년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유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두 개의 작은 심장. 그것이 그녀를 일으켜 세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독하게 마음먹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고 졸업 후에는 실력을 인정받아 S이노베이트에 입사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자리에 올랐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아빠 참여 수업 있는데. 밥을 먹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아, 엄마가 이야기했지.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갔다고. 이것은 유아가 아이들에게 수없이 반복해 온 거짓말이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너희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 더 좋은 세상을 원해서 우리를 버렸다고.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민서는 눈치 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괜찮아, 우리에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보다 힘도 세고 똑똑해. 유아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슈퍼우먼이니까.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회사로 향하는 길. 유아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에이스 서의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띄워져 있었다. 진성그룹.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남자 강태준. 6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다. 그가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엮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따뜻하고 다정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인수합병의 귀재, 냉혈한 기업 사냥꾼. 그것이 지금의 강태준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었다. S이노베이트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공세 앞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유아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술렁이던 공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팀장님, 진성 쪽에서 오늘 오후에 실사팀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유아는 침착하게 팀원들을 다독이며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진성그룹의 강점은 막강한 자본력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오직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는 S이노베이트가 가진 기술의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팀원들의 눈에 다시금 빛이 돌기 시작했다. 유아는 그들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우이자 지켜야 할 성을 방어하는 사령관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 셰프가 차려준 식사였지만 그는 음식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S이노베이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복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수진 전무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들여보내. 잠시 후 화려한 외모의 여성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태양그룹의 외동딸이자 진성그룹의 전무, 그리고 강태준의 약혼녀인 오수진이었다. 태준 씨, 아침부터 너무 일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옆에 앉아 그의 팔에 팔짱을 꼈다. 하지만 태준은 무심하게 팔을 빼내며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들의 약혼은 사랑이 아닌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의 사업적 필요에 의한 결합이었다.
이노베이트 건은 어떻게 되어가? 수진의 질문에 태준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문제없어. 곧 정리될 거야. 그 회사 기술력이 꽤 좋다던데. 우리 태양 바이오와 합병하면 시너지가 클 거야. 아버님도 기대가 크셔. 알아. 그러니 신경 꺼. 이건 내 방식대로 처리해. 태준의 차가운 태도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손에 넣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그의 옆자리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어야 했다. 그날 밤 태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고된 하루의 끝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조금도 쉬지 못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그때 그의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라일락 향기. 수진이 뿌리고 간 향수 냄새였지만 그 향기는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다른 기억을 깨웠다. 6년 전 여름밤. 낡은 옥탑방 평상에 나란히 누워 밤하늘을 보던 두 사람. 태준아, 저 별 좀 봐. 꼭 너 같아. 혼자서 제일 밝게 빛나. 앳된 얼굴의 유화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속삭였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은은한 라일락 샴푸 향기가 났다. 시끄러워. 별은 무슨. 태준은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그때의 그는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저 유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재벌가의 숨막히는 삶에서 도망쳐 나와 그녀가 있는 이 작은 옥탑방에서만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네가 저 별처럼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넌 내 옆에 없을 거야. 그의 불안한 질문에 유아는 활짝 웃으며 그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췄다. 당연히 옆에 있지, 바보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 약속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작은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기억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거칠게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회사가 최대의 위기에 빠졌던 날.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했던 것은 그의 심장이었던 서유하였다. 우리 헤어지자. 그녀의 집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가 내뱉은 말이었다. 뭐라고? 태준아, 갑자기 왜 그래? 유하의 얼굴에 당혹감과 상처가 어렸다. 그녀의 손에는 그에게 주려고 만든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말 그대로야. 넌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처음부터 우린 사는 세상이 달랐어. 그냥 잠깐의 불장난이었다고 생각해. 그는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는 잔인한 말들을 내뱉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에서 완전히 밀어내야만 했다. 거짓말이지. 우리 약속했잖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 응.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우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뒤돌아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절규를 애써 무시하며 그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세상에서 서유아라는 이름은 지워졌다. 스스로 지웠다고 믿었다. 태준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잔을 내려놓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감상은 사치였다. 그는 다시 S이노베이트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유아, 그저 동명이인이겠지. 설령 그녀가 맞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6년 전의 강태준이 아니었다. 늦은 밤 유하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와 쌍둥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내일 있을 진성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강태준,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이름. 사랑했고 증오했던 남자. 이제는 적으로 만나야 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지난 6년의 시간은 그녀를 단련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비를 맞으며 울기만 하던 23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S이노베이트의 미래를 책임진 팀장이었다. 강태준, 네가 나한테서 모든 걸 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난 너 없이도 아주 잘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녀는 휴대폰 배경화면 속 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는 절대 지지 않아.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불빛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바람을 맞으며 전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끝마쳤다. S이노베이트의 회의실은 진성그룹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장식 대신 실용적인 디자인이 돋보였고 권위적인 위압감 대신 열정적인 에너지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앞둔 전장처럼 비장함과 결의가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다. 서유하는 회의, 시작 10분 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과 몇 장의 핵심 요약 자료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 깊은 곳에서 어떤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S이노베이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들도 그녀의 침착함에 힘을 얻어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각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성그룹의 인수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수백만 원을 분을 호가하는 최고급 수트 오만함이 묻어나는 표정.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절대적인 자신감.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 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치 무대의 주인공처럼 모든 시선을 자연스럽게 빨아들였다. 그는 S이노베이트 측 임원들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저울질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 멎었다. 서유하.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서류로 확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충격이 그의 전신을 강타했다. 6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앳되고 사랑스럽기만 하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의지로 다듬어진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갔지만 대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이와 우아함을 선물했다. 태준의 뇌리 속에서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 낡은 옥탑방의 평상, 그녀의 웃음소리 은은하던 라일락 향기, 그리고 빗속에서 절규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가 지난 6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철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분노, 후회, 그리고 정체 모를 통증. 그가 스스로 거세했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화산처럼 들끓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불과 연전 1초 만에 그는 모든 감정을 차가운 가면 아래로 완벽하게 묻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예상보다 더 흥미롭고 까다로운 장애물. 그는 서유하를 그렇게 재정의했다. 유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머리로는 수어 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지만 그의 실물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보다 더 남자다워졌고 더 강해 보였으며 그리고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다. 한때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눈 속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오래된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두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와 민서.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아이들의 얼굴은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갑옷이 되어주었다. 유하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버림받고 울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S이노베이트의 전략기획팀장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불꽃이 튀는 듯한 짧은 순간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태준과 유하는 서로의 눈 속에서 지난 6년의 시간과 감정의 무게를 읽었다. 시간 맞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 대표님. S이노베이트의 박 대표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을 뿐 시선은 여전히 유핵에서 떼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진성 측의 법무팀장이 오만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서로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저희 진성그룹이 귀사에 M&A를 제안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구원입니다. 현재 귀사의 재무구조는 매우 불안정하며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인수 제안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S이노베이트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진성의 막대한 자본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했다. 태준은 팔짱을 낀 채 유하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가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하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제안서를 훑어볼 뿐이었다. 진성 측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S이노베이트 임원들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때 유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진성그룹이 저희 S이노베이트에 대해 얼마나 깊은 오해를 하고 계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하게 논리와 데이터로 무장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다. 매언저 저희의 가치를 재무제표 상의 숫자로만 판단하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하는 진성이 평가한 S이노베이트의 기업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핵심 기술인 셀 리뉴의 잠재적 가치,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 시험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수십 개의 특허 가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진성 측 평가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다음으로 진성그룹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그녀는 화면에 진성그룹이 지난 5년간 신사업에 진출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철수한 사례들을 띄웠다. IT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바이오. 진출할 때마다 언론은 거인의 발걸음이라며 떠들썩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진성그룹은 제조업 기반의 공룡입니다. 자본력은 막강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생명인 바이오 산업의 DNA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제안하신 M&A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결합이 아니라 소화하지도 못할 음식을 억지로 삼키려는 포식자의 무모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진성 측 임원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마지막으로 유하는 결정타를 날렸다. 진성그룹이 저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이미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항해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 로슈,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암젠과 맺은 비공개 기술 협력 의향서를
화면에 공개했다. 진성의 정보망도 파악하지 못한 극비 정보였다. 이것은 S이노베이트가 진성의 자본 없이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신속하고 압도적인 항복을 예상했다. 그런데 눈앞의 여자는 그의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그가 알던 서유아가 아니었다. 감정에 흔들리고 눈물 많던 소녀가 아니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전략가였다. 첫 만남의 감정적 충격은 어느새 잊혔다. 대신 그의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끌어올랐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묘한 승부욕. 그녀는 지금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전쟁터인 이 회의실에서 그의 논리를 완벽하게 박살내며 그에게 도전하고 있었다. 세요 팀장.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럴듯한 말장난이군. 하지만 종이 몇 장으로 우리 진성의 자본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유한은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대표님, 저희는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저희의 길을 가겠다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돈에 팔려나가는 상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죠.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도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막힘없이 대답했다. 완벽한 방어이자 완벽한 공격이었다. 결국 그날의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S이노베이트에게는 완벽한 승리였고 진성에게는 치욕적인 패배였다. 진성 측 임원들은 굳은 얼굴로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태주는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의 시선은 묵묵히 자료를 정리하는 유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프로페셔널한 가면은 여전히 쓰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거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유하 팀장. 위험할 정도로 낮은 그의 목소리에 유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인상적인 발표였어. 하지만 작은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착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고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유욕이 번뜩였다. 유아는 피식하고 짧게 웃었다. 그녀의 눈은 그의 것만큼이나 차가웠다. 강태준 대표님,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 것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녀의 말은 양날의 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지키겠다는 의미였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이 나를 버리고 당신의 것을 지켰듯이 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직설적인 공격에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유아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충고 하나 하죠. 다음에는 상대를 좀 더 제대로 분석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추어처럼 굴지 마시고요.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과거의 라일락 향기가 아닌 서늘하고 깨끗한 비누 향기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 낯선 향기는 마치 그들의 달라진 관계를 증명하는 듯 텅 빈 회의실에 남겨진 태준을 조롱하고 있었다. 첫 번째 회의 이후 일주일은 S이노베이트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굴욕적인 패배를 맛본 진성그룹은 자비 없는 공세에 나섰다. 그들은 S이노베이트의 핵심 연구원들에게 몇 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빼가려 했고 증권계는 S이노베이트의 재무구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원료 공급처를 흔드는 등 거대 자본이 할 수 있는 모든 비열한 방법을 총동원했다. S이노베이트는 서유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직원들의 피로와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성 측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과 함께 사실상의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는 가혹한 조건이 담긴 최종 제안서를 보내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담판이 중립지역인 최고급 호텔의 컨퍼런스 룸에서 열리게 되었다. 유한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회의를 준비했다. 그런데 회의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그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아이들을 돌봐주던 베이비시터였다.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애가 놀이터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응급실에 가봐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급하고 울먹이는 목소리에 유한은 차마 상대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알겠다고 걱정 말고 아이부터 챙기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눈앞이 캄캄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맡길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의에 불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S이노베이트에 명운이 걸린 자리였다. 몇 분간의 고민 끝에 유한은 최악의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을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이다. 호텔 컨시어지나 라운지에 잠시 맡겨두면 회의가 끝날 때까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녀는 급하게 아이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호텔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엄마로서의 삶과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위태롭게 충돌하며 아슬아슬한 굉음을 내는 것 같았다. 호텔에 도착한 유한은 컨시어지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한두 시간만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얌전히 있을 겁니다. 다행히 직원은 친절하게 아이들을 위한 라운지로 안내해 주었다. 유한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민준, 민서, 엄마 지금부터 어른들이랑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러 갈 거야. 여기서 직원분이랑 그림 그리면서 딱 1시간만 기다릴 수 있지? 엄마 금방 올게. 응, 엄마 걱정 마. 민서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민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의 불안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유한은 아이들의 뺨에 뽀뽀를 해주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회의실의 공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살얼음판 같았다. 강태준은 시작부터 S이노베이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지난 일주일간 S이노베이트의 주가는 20% 폭락했고 핵심 연구원 3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 대표님,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튼튼한 배의 현주소입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한은 침착하게 방역에 나섰다. 그것이야말로 진성그룹이 얼마나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희 기술의 가치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몇몇 직원의 이탈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 저희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격렬해졌다. 유한은 태준의 모든 공격을 논리와 팩트로 막아냈다. 그녀의 철벽 같은 방어에 태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S이노베이트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유아라는 여자 그 자체를 굴복시키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혔다. 서 팀장. 태준이 유아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적인 부분을 비즈니스와 구분하지 못하는군.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대의를 그르치는 사람이 이끄는 조직에 미래는 없어. 그것은 명백히 그녀를 겨냥한 인신공격이었다. 6년 전 모든 것을 감정적인 불장난으로 치부했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유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표님이야말로 사적인 감정으로 M&A를 진행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마치 과거에 놓친 사냥감을 다시 잡으려는 것처럼요. 그녀의 방역에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기류는 회의의 본질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 시각 라운지에 있던 아이들은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친절한 직원이 간식과 그림 도구를 가져다 주었지만 엄마와 떨어져 낯선 곳에 있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다. 누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민준이가 민서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엄마 중요한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 싫어. 아까 엄마 목소리 들렸어. 저쪽에서 엄마가 누구랑 싸우는 것 같았단 말이야. 호기심 많고 활발한 민서는 민준이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정말 가보자. 두 아이는 잠시 한눈을 파는 직원 몰래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민준이가 들었다는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자 웅장한 문이 달린 커다란 회의실이 나타났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유하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무거운 문을 힘껏 밀었다. 끼익! 묵직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격렬하던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어른들의 시선이 문개에 서 있는 두 명의 작은 아이에게로 쏠렸다. 똑같은 옷을 입고 겁을 먹은 듯 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안을 두리번거리는 쌍둥이. 유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심장이 멈추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엄마, 민서가 환하게 외치며 유아를 향해 달려왔다. 유아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받아 안았다. 민준이는 민서 뒤를 따라 들어오다 상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고 우뚝 멈춰 섰다. 강태준, 민준이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엄마의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사진첩 속에 있던 빛바랜 사진 속에서. 엄마가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꺼내보며 슬픈 표정을 짓던 그 사진 속의 남자. 아주 먼 곳으로 갔다던 엄마의 슬픈 이야기 속 주인공. 아이의 단순한 논리는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이 사람이 엄마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다. 민준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얼어붙은 강태준을 가리켰다. 쥐 죽은 듯 고요한 회의실에 아이의 또렷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쁜 아빠, 정적, 시간이 멈춘 듯 했다. SE이노베이트와 진성그룹의 임원들은 아이와 얼음처럼 굳어버린 강태준과 사색이 된 서유아를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빠. 그 단어가 태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아이를 보았다.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작은 소년을. 그리고 그 아이의 눈코 굳게 담은 입술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유에게 안겨있는 여자아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어지럽게 뒤엉켰다. 6년이라는 시간. 헤어지던 그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퍼즐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아가 거의 울부짖듯이 사과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완벽했던 프로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민서를 안고 민준이의 손을 잡아 끌며 그녀는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 태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유하,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인지 충격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들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아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켜주세요. 설명하라고 했어.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이성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 같았다. 그의 고함에 놀란 민서가 와응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태준에게 두 번째 충격이었다. 그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빠라는 이름, 그리고 아이의 울음.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의 삶을 덮쳤다. 더 이상 협상은 불가능했다. S이노베이트의 박 대표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진성 측 임원들은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수군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유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신히 복도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두려움, 분노, 수치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텅 빈 컨퍼런스 룸. 강태준은 홀로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귓가는 나쁜 아빠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가 6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6살 아이의 외침 한마디에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아들과의 첫 만남은 원망과 비난이었다. 태준은 유아와 아이들이 사라진 텅 빈 문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충격은 강력한 지진의 여진처럼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강태준은 호텔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나쁜 아빠라는 날카로운 외침과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던 여자아이의 얼굴, 그리고 경멸과 원망이 뒤섞인 서유아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실로 돌아온 그는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곧장 비서실의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은 지난 10년간 강 회장 부자를 보좌해온 태준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김 실장,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서유아 팀장. 아니, 서유아 씨에 대해 알아봐. 6년 전 오늘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알아내. 어디서 살았고, 뭘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이 감정적인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실과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김 실장은 태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한편 유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부엌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었다. 오늘 일로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진짜 나쁜 아빠 맞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비수가 되어 유아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6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거짓말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민준아, 민서야, 엄마 이야기 잘 들어줘. 그 아저씨는 엄마랑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가 우리 민준이, 민서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혼자서 씩씩하게 키우려고 그랬어. 오늘 일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유아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차올랐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물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민준이가 제법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내가 혼내줄 거야. 민서도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이들의 모습에 유아는 눈물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의 세계를 흔들게 두지 않겠다고. 그가 알게 된 이상 그는 분명히 자신들의 삶에 뛰어들려 할 것이다. 막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S이노베이트와 진성그룹 양쪽 모두 발칵 뒤집혔다. S이노베이트 내부에서는 유하를 향한 동정과 의심의 시선이 교차했다. 이사회에서는 그녀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하는 박 대표를 찾아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번 일로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그녀의 사직서를 단호하게 찢어버렸다. 세오 팀장, 지금 당신이 물러나면 우리 회사는 그대로 진성에 잡아먹히는 거야. 나는 서 팀장의 사생활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스카우트하 했어. 그리고 지금 회사가 필요한 건 당신의 사생활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진성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 그런 나약한 소리 집어치우고 싸울 준비나 해. 박 대표의 변함없는 신뢰의 유화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진성그룹 역시 혼란에 휩싸였다. 냉혹한 황제로 군림하던 강태준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소문은 모든 직원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히 그의 약혼녀인 오수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수진은 소식을 듣자마자 태준의 사무실로 폭풍처럼 쳐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사랑의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 즉 진성과 태양그룹의 합병을 통해 얻게 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태준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서유아가 누구고 그 애들은 또 뭐야? 태준은 창밖을 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두 집안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당신의 스캔들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다고. 당장 그 여자랑 애들 정리해. 정리. 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수진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내 아이들이야. 수진은 그 말의 순간 숨을 멈췄다. 태준이 그들을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녀의 계산적인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 놓지 않는 남자다. 그렇다면 아이들 역시. 그녀는 위기감을 느꼈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결혼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나가줘. 머리가 복잡하니까. 태준의 싸늘한 태도에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도끼로 이글거렸다. 서유하와 아이들,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다. 태준은 수진의 그 과민하고 계산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의 그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부터 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어졌다. 그날 오후 김 실장의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다. 서유아가 6년 전 살던 곳, 그 후 편입했던 대학, 그리고 쌍둥이의 출생신고서 4번. 출생일은 그가 떠나고 약 9개월 후. 이름은 서민준 서민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칸은 비어 있었다. 보고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보고서에 적힌 유하의 아파트 주소로 차를 몰았다. 낡고 작은 복도식 아파트였다. 한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함께 살고 싶었던 그런 평범한 공간. 그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이고 불이 켜진 유하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림자 놀이를 하는 유하의 실루엣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가 지난 6년간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 고독하게 야경을 내려다볼 때 유하는 이 작은 공간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울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따뜻한 가족의 풍경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이 그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단 말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힘으로 빼앗아왔던 그의 방식은 저 작은 창문 안의 세계에는 통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유하의 회사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답을 들어야 했다. 차에서 내리는 유하의 앞을 막아선 태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야기 좀 해. 유하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 외에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대표님과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제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제 직장 앞에서 다시는 얼쩡거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내 아이들이기도 해. 그 말에 유하가 코웃음을 쳤다. 아이들이요, 천만에요.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은 6년 전 그 비오는 날 아빠가 될 자격까지 모두 버렸어요. 이제 와서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6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아는 그를 지나쳐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S이노베이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즈니스로만 상대하시죠. 회의실 밖에서 당신과 엮일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차를 몰아 그의 곁을 떠났다. 태주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 속에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당신 아이들이 아니야. 그녀의 말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하의 그 서늘하고 단호한 태도. 그녀는 마치 그가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오수진의 이상한 반응,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맴돌았다. 6년 전 그날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을까? 아버지가 쓰러지고 회사가 위기에 빠지고 태양그룹의 오 회장이 손을 내밀었던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던가. 태주는 김 실장을 다시 불렀다. 6년 전 내가 서유아 씨와 헤어질 무렵의 모든 상황을 다시 조사해. 특히 당시 우리 회사와 태양그룹 사이에 오갔던 모든 대화와 거래 내역까지, 비공식적인 것들까지 전부 다 단순한 후회와 죄책감을 넘어 거대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옥좌에 앉은 자신만만한 왕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길을 잃은 남자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 사건 이후 S이노베이트를 둘러싼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태준의 흔들리는 모습과 서유아와 아이들의 등장은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인 태양그룹 오 회장에게는 재앙의 서막과도 같았다. 그들이 지난 10년간 공들여온 진성태양 합병 계획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태준과 수진의 결혼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 회장은 평생을 야심과 계략으로 살아온 노회한 맹수였다. 그는 이 위협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유아를 강태준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오 회장의 공격은 양갈래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첫째는 S이노베이트의 숨통을 끊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S이노베이트가 접촉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의 압력을 넣었다. 스위스 로슈와 미국 암젠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익명의 투서를 보내 S이노베이트의 핵심 기술 셀 리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며 서유아 팀장이 임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흘렸다. 바이오 산업에서 신뢰는 생명과도 같았다. 근거 없는 루머였지만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S이노베이트와의 협상 테이블에 불신이라는 독을 풀기에 충분했다. 둘째는 서유아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이 임무는 딸인 오수진이 맡았다. 수진은 흥신소를 고용해 유하의 뒷조사를 샅샅이 캤다. 하지만 유하의 삶은 깨끗했다. 일과 육아 외에는 어떤 흠도 찾아낼 수 없었다. 조급해진 수진은 결국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비뚤어진 결론에 도달했다. 며칠 후 한 타블로이드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에이스 서유하 팀장의 위험한 거래, M&A 전쟁 속 검은 뒷거래 의혹,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은 유하가 한 낯선 남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업계에서 기업 스파이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진성의 M&A를 막기 위해 경쟁사에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악랄한 기사였다.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S이노베이트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해외 파트너들은 공식적으로 협상 중단을 통보해왔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청렴함과 전문성이 한순간에 의심받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녀를 의심하고 수군거렸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소문이 아이들의 유치원에까지 퍼졌다는 사실이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유하를 피했고 아이들이 민준이 민서와 어울리지 못하게 막았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지혜가 나랑 안 논대.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울먹이며 한 말은 유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유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셀리뉴 기술에 대한 반박 데이터를 만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조작된 사진의 출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거대한 성벽에 혼자 몸을 던져 부딪히는 계란과 같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조사 역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태준을 거대한 혼란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6년 전 진성그룹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태양그룹의 오 회장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밀리에 진성의 주식을 공매도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처럼 나타나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단 하나의 조건을 걸고 바로 태준과 수진의 약혼이었다. 모든 것이 계략이었다. 태준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 진성을 통째로 삼키려는 오 회장의 거대한 덫.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님. 김 실장이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6년 전 해고되었던 대표님의 운전기사를 찾았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당시 운전기사는 죄책감 속에서 진실을 털어놓았다. 태준이 유하와 헤어지던 그 비오는 날, 그는 오 회장 비서의 지시로 서류 봉투 하나를 유하의 옥탑방에 전달했다고 했다. 봉투 안에는 태준과 수진이 다정하게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교묘하게 연출된 사진, 몇 장과 태준의 필체를 흉내낸 위조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했다. 유하야, 미안하다. 나는 나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줄 여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같은 내용의 그날 대표님은 하루 종일 쓰러지신 회장님 곁에서 병원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서유아 씨는 아마 대표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믿었을 겁니다. 운전기사는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고 얼마 후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해고당했다. 증인을 없애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잔인한 선택을 한 남자가 아니었다. 오 회장의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노란한 광대였을 뿐이다. 오 회장은 위기를 조작해 그의 손발을 묶고 약혼을 강요했으며 동시에 사람을 시켜 유하가 그를 배신자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그가 유에게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 역겨우니까 다신 나타나지 마. 그녀를 지키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 회장이 의도한 대로 그녀가 완벽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말이기도 했다. 지난 6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엄청난 죄책감이 이제는 차갑고 시퍼런 분노로 변했다. 그는 기만당했다.
그의 인생은 조종당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그의 아이들이 그 계략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증거들을 보았다. 오수진이 조작했을 것이 분명한 유하의 스캔들 사진, 오 회장의 주가 조작 내역이 담긴 보고서, 전직 운전기사의 진술서,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S이노베이트 인수전쟁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자신과 진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오 회장의 마지막 체스 게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유아를 마지막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왕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태주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김 실장 주주총회 날짜 최대한 앞당겨. 그리고 오 회장과 오수진 전무를 포함한 태양그룹 관계자 전원을 초청해 이사 자격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쇼를 시작할 시간이니까.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날, 오 회장과 오수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 이상 강태준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서유아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고 아이들마저 부정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들은 유하의 아이들이 강태준의 친자가 아니라는 허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번 조작했던 사진 속 기업 스파이와의 관계를 암시하며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 남자일 것이라는 악성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유하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심어주기로 했다. 그날 오후 유하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에서 나오는 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익명의 소포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방금 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민준이와 민서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 위에는 섬뜩한 붉은색 원이 그려져 있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유아의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비즈니스 전쟁은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의 앞에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생각은 도망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들의 옷과 자신의 짐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려 물건을 자꾸만 떨어뜨렸다. 지난 6년간 단단하게 버텨온 그녀의 강인함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유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망설임 끝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 밖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낯설었다. 늘 그를 감싸던 냉혹한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고뇌와 결연한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오 회장 일가에 대한 감시를 붙여두었던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문 좀 열어줘,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유아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선 태주는 엉망이 된 집안과 공포에 질린 유하의 얼굴, 그리고 엄마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들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부터 봐. 봉투 안에는 그가 밤새 모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6년 전 오 회장이 꾸민 계략의 증거들, 조작되기 전에 원본 사진들, 전직 운전기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태양그룹이 유하와 S이노베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벌인 모든 공작의 증거까지. 유하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다. 6년간 그녀를 지옥 속에 살게 했던 그날의 진실. 그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 둘 다 거대한 탐욕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고개를 들자 자신과 똑같은 고통이 담긴 태준의 눈과 마주쳤다. 태준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애원했다. 유하야, 내가 아무 자격 없는 놈인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내일 하루만, 딱 하루만 나를 믿어줘. 도망가지 마. 내가 모든 걸 바로잡게 해줘. 단 하루만이라도 아빠 노릇하게 해줘. 내 가족 내가 지키게 해줘. 가족. 그 단어가 둘 사이의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다. 유아는 아이들을 한 번, 그리고 태준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음 날 진성그룹 주주총회장, 회의장은 주주 임원,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태양그룹의 오 회장과 오수진은 가장 앞줄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의 핵심 안건은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는 것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예상치 못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안개원을 처리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그룹이 직면한 신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스크린의 오수진이 조작했던 유하의 스캔들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바로 옆에 원본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유하는 돈 봉투가 아닌 자신의 팀원이 건네는 서류를 받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준은 이어서 전직 운전기사의 고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6년 전 태준이 아픈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을 때 오 회장 측이 어떻게 그를 배신자로 둔갑시켰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낀 오 회장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태준은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6년 전 진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던 공매도 세력의 배후에 오 회장의 유령 회사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난 6년간 진성그룹은 거짓 위에 세워진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태양그룹은 저희의 위기를 조장하고 그것을 빌미로 제 인생과 회사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한 기생충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그는 오 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이 거짓 때문에 저는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고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제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오 회장님, 당신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는 다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주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만과 부패로 얼룩진 기업과 합병하여 진성의 미래를 더럽히시겠습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 모든 부정을 도려내고 정직이라는 반석 위에서 회사를 새롭게 세우시겠습니까? 그는 안건이었던 합병안을 즉석에서 부결 투표에 붙였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수십조 원의 계약회사의 주가, 그리고 자신의 명성까지 모두 내던지고 진실을 택한 것이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주주들의 고함이 뒤섞였다. 오 회장은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오수진은 태준을 향해 배신자라며 악을 썼지만 그 외침은 곧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비명으로 바뀌었다. 합병은 무산되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주변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회의장 맨 뒷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회의장 밖 복도 모니터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유아가 그곳에 서 있었다. 수많은 인파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6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했다. 그는 선택했다. 권력이 아닌 정의를, 제국이 아닌 가족을, 왕은 다른 왕국을 정복하는 대신 자신의 왕좌를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비로소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주주총회에서 드러난 진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초대형 스캔들로 번졌다.
태양그룹의 오 회장과 오수진은 주가 조작 기업 스파이 활동,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다. 거짓의 사상누각이었던 태양그룹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산산조각나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진성그룹 역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다. 합병 무산과 총수 일가의 스캔들로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강태준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주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진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왕좌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다. 반면 S이노베이트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모든 의혹이 벗겨지자 회사의 가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게 평가받았다. 그들의 기술력과 위기 속에서 보여준 서유아 팀장의 리더십에 감명받은 해외 파트너사들의 투자 제의가 쇄도했다. 서유아는 회사의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동료들과 회사를 지켜낸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풍이 잦아들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자 서울의 거리에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재계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태양그룹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연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재를 털어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에게 보상하며 자신의 과오를 수습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수백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와 수십 대의 슈퍼카 대신 그는 유아의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제국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겼다. 바로 아빠 되기였다. 그 과정은 서툴고 어색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무작정 유아의 삶에 뛰어드는 대신 멀리서부터 시작했다. 매일 오후 유치원 근처의 카페에 앉아 아이들이 끝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다가도 그 웃음 속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저며왔다. 처음에 아이들 특히 민준이는 그를 철저히 경계했다. 나쁜 아빠라는 첫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유아 역시 그를 막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내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다. 처음 만든 볶음밥은 새까맣게 타버려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다음 날 다시 도전했다. 아이들이 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유아에게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한 뒤 작고 하얀 강아지를 선물했다. 강아지의 이름을 가을이라고 지은 것은 민서였다. 어느 주말 태준은 민준이가 낑낑대며 만들다 포기한 복잡한 레고성을 밤을 새워 완성해 주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그런 인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함께 레고를 조립하며 민준이는 처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열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유치원에서 열린 아빠 참여의 날에 찾아왔다. 태준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촌스러운 단체 티셔츠를 입고 다른 아빠들과 어색하게 서 있었다. 밀가루 속 사탕 찾기 게임에서는 온몸이 하얀 밀가루 범벅이 되었고 아빠와 함께 달리기에서는 일부러 넘어져 아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자신을 보며 활짝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가 지난 6년간 이루어온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값지고 눈물겨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그의 손을 먼저 잡았다. 민서는 그의 목에 매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 아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유하와 태준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비즈니스 파트너도 원수도 아닌 그저 두 아이의 부모로서였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미안해 유하야.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으로 잠겨 있었다. 모든 게 다 미안해. 너를 떠났던 거, 몰랐던 거, 그리고 너의 삶을 전쟁터로 만든 거. 정말 미안하다.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유아가 6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에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억눌러왔던 고통과 분노,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6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그녀의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눈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다. 유아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보았다. 시간은 흘러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 화창한 주말 오후의 공원. 네 사람이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다. 민준이와 민서의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 아래 경쾌하게 퍼져나갔다. 유아와 태주는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우연히 그들의 손이 스쳤다. 둘은 잠시 놀라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가족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민준이가 연주를 잡고 있던 태준에게 달려와 외쳤다. 아빠 데오 노피. 납변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진 온전한 아빠라는 부름이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유하를 보았다. 유하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두 아이의 세상 그 전부인 아빠가 되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 속에서 가을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뛰어다녔다. 그리고 그들 위로 상처와 후회의 무게를 벗어던진 연희 희망과 자유의 상징처럼 푸른 가을 하늘 속으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다.